지난 2013년 거 풀 때도 그랬고 6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능 쪽의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순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던져드렸습니다. 2014년도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이것부터 풀어서 9월, 6월로 역순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6월 거 다 못 한다 하면은 송도에서 6월 거 찍은 거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수능 예측상 몇 번 문제 있습니까? 8번이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항성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2014년 9월까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과 그리고 질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의 탐사 과정에 대해서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었다 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별빛을 가릴 스코프를 놔두고 하는 방법인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게 훨씬 더 중요했죠. 간접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봤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별빛의 스펙트럼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보는 거죠. 적색평이와 청색평이를 본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할 거예요. 행성이 기가 막히게 행성 공전 궤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방향과 나란할 때, 그래서 식현상은 시선 방향과 행성의 외계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만 된다 했는데요. 이 경우는 중심별의 밝기가 얼마나 바뀝니까? 밝기 변화를 본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얘들은 행성이 있을 중심별의 밝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중심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배경별의 밝기를 보는데요. 밝기의 변화를 보는데요. 그래서 시선 방향 나갈 때 가장 큰 피크를 보일 건데 그렇지 않냐고 이상한 피크가 있다면 행성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두 가지 놈들은 대체로 행성의 질량이 큰 또는 행성의 반지름이 큰 그리고 공전 주기가 짧은 놈들이 주로 관측된다 했네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히파르코스 탐사선에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질량이 작은 조금 더 공전 궤도가 좀 더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놈들을 발견하는 경향들이 많다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것들 보는데요. 공전 궤도 긴 반지름 보는데요. 1AU가 버려져 있고 지구의 질량을 1로 지구 질량을 1로 삼았을 때 여기 있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네요. 질량이 훨씬 큰, 심지어 지구 질량보다 10의 3승, 10의 4승배, 1000배 또는 10,000배 더 큰 놈들이 그리고 공전 궤도의 1AU보다 훨씬 더 짧은 쪽에 많이 왔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가 1AU 되는 이 정도 있었을 텐데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그런 행성들이 많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외계 행성들이 크기는 대부분 지구보다 크니까 했어요. 지구보다 작은 건 꼴랑 하나 발견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질량, 지구보다 질량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이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미연,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지구보다 외계행성 대부분 크다? 지구보다 짧은 것들이 많죠. 이해됐습니까? 이 방법은 공전궤도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때죠. 수직할 때가 아니에요.
날아갈 때에도 관측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미세 중력변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시선 방향과 공중궤도이 수직할 때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에 가까이 보는 그런 놈들의 발견이 2014년까지는 그게 주됐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올라와서는 훨씬 더 이 실현상을 통해서 좀 질량 작은 행성들에 대한 발견도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했어요? 다음 질문 봅시다. 7번이요. 7번 문제예요. 태양계를 구성한 어떤 천체의 모습인데요 했네요. 해성, 소행성 그리고 위성을 두었습니다. 해성은 장주기 해성과 단주기 해성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계 구성원으로 당연히 태양이 있었고요.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도 있고요. 그리고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공전궤도면에 지배적인 질량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외소 행성이라든지 사이즈가 작아서 구형을 이루지 못한 소행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성이라는 것은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타원으로 도는 단주기 해성과 간뒤에 안 오는 장주기 해성을 구분하는데, 해성의 고향은 장주기 해성은 오르트군에서, 단주기 해성은 하이퍼벨트에서 올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왕성궤도보다 훨씬 더 먼 쪽에 하이퍼벨트와 더더 먼 쪽에 오르트군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는 해성을 제시했고요. 나는 소행성, 특히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소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성이 준비되어 있네요. 화성의 위성이 포버스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기억, 가는 태양에 가까이 오면 태양풍에서 해성의 꼬랑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와 나는 구성물질 성분비가 유사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해성은 주로 먼지와 얼음을 좋아하고요. 소행성은 아무래도 규산임이죠. 그래서 성분비가 유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모두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공전합니까? 하는데요.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돌죠. 그래서 천공선이 나왔을 때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했는데 갈릴리가 목성을 바라보니까 목성 주위로 도는 위성들을 발견했었죠. 그래서 천공선에서 말하는 게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7번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질문. 그거 빼고 뭡니까? 12번이요. 자, 3번부터 해결했습니까? 3번이야? 네.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질체에 대해서 정리해봤잖아 했네요. 마그마의 분출을 통해서 화산이 나왔고요. 단층을 통해서 지진이 나오는데요. 뭐 화산 하면 당연히 지진도 동반되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홍수 피해도 일어날 수가 있겠군요. 홍수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홍수 피해 말고도 사태도 적어놓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태는 A에 해당할 수가 있다.
네, 지질재해니까 산사태를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겠나요? 예방 대책 시스템입니다 했는데요. 일단 화산 터지면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산이 터질 징조가 있을 때 먼저 도망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열 변화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좋겠다. 예. 지열이 조금씩 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면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괜찮네요. 사태에 대한 예방으로 또는 대책으로 해놨습니다. 경사면에 대한 사방공사가 포함됩니다 했는데, 사방공사라는 게 뭐 사방대로 설치한다든지 그 경사처럼 지어가지고 산사태를 막는 과정이 사방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력 이것이 전부 다 괜찮겠군요. 이해됐습니까? 12번이요? 1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대기권에서 오존의 생성이나 파괴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해놨어요. 오스리얼 생성 및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ClO하고 Cl 염소 사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그래서 O3가 O2로 파괴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UV 자외선을 받아서 산소 원자로 해리되고, 그리고 산소를 또 받아서 O2가 되는 과정이네요. 지금 가는 오존층 또는 뭐 성층권이겠죠. 성층에서 오존층의 파괴 과정을 보게 된 거고요. 요시의 염소 원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네요. 에어컨 냉매로 많이 쓰였던 CFC 염화불화탄소 뒤에 S 쓰는 것은 그런 종류들 하고 있습니다. 탄소에 염소, 플로린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라서 대륙에서 파괴가 안 되다가 성층권에 올라와서 자외선 받아서 염소 원자가 해리되는 그런 놈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가는 오존층에서 성층권이 파괴되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NO 일산화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NO2가 됐고 UV 자외선을 받아서 다시 NO가 되고 산소 원자가 해리되고 이 산소 원자는 O2 분자하고 만들어서 오스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네요. 또 산소 원자는 이렇게 또 붙습니다. 자, 이 NO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동차 엔진에서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NO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오존이 되겠고, 이거는 지표면 뭐 필요하다면 대리권이죠. 그래서 이 오존에 의한 피해, 이걸 광학 스모그 또는 LA형 스모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 오염은 뭐 화학이나 또는 뭐 지구와 이런 쪽에서 여러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에서 염소는 했습니다. 예, 계속 순환됩니다.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오존 파괴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한 자외선 양이 감소합니까?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지표면에 더 강한 자외선이 더 잘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소한다는 이은 아니죠. 나에 의해 오존층은 얇아집니까? 했어요.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은 가에 의한 거죠. 이건 지표면의 오존을 얘기하고, 이 지표면의 오존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보강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표면에 있던 오존이 성층권에 도달해서 오존 요거 공급한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틀려요. 여기서 성층권 자체가 굉장히 안정하다 보니까 성층권 전체에서 대류 현상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12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또 다시 좀 해봅시다. 13번이요. 13번 문제요. 13번 어느 지역의 위성에서 관측한 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냈는데요. 습니다. 지난 주 공부할 때 엘리노라니아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엘리노라니아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봅시다. 뭐 엘니뇨 라니아 문제는 거의 뭐 50% 확률로 모의고사에서 꼬박꼬박 잘 나오는 이슈예요. 태평양을 이렇게 이제 잘라봤습니다. 첫 번째 1번 미역풍이 잘 불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2번 북적도 해류 및 남적도 해류 역시 잘 흘러가요. 그래서 동태평양의 뜨거운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옮겨놓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 서태평양, 태평양은 서쪽입니다. 보통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이 있으면 인도네시아를 표현하는 한자예요. 이쪽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이 뜨거운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승 기류도 많이 끝나고 기름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내리는 다우 지역이 걸리고 있습니다. 4번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동태평양 인물은 페루 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꿔야 되죠. 심층수 용승이 일어납니다. 이 심층수 용승 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요. 이 좋은 어장에서 많이 잡히는 게 푸불도 오징어예요. 이런 몽키만한 오징어예요. 진미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중립짬뽕에 먹어봤는데 뭐 별로 맛대가 없는 오징어 몽키, 이거 푸불도 오징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평상시였는데요. 평상시 이런 상황이면 서태평양의 동태평양에 있는 물을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수위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위는 서태평양 수위가 좀 더 높고 동태평양 수위가 좀 더 낮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을 취송류라는 걸 쓰고요. 그다음 서태평양 수위가 높아서 동태평양 쪽으로 쪼르륵 내려오는, 그래서 경사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경사류라는 걸 쓰는데, 이 경사류는 역시 마찬가지 G1에서 배우고 있진 않고요. G2에서 배워요. 우리가 보통 해수의 순환에서 많이 관심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면 여기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가고 북태평양 해류가 가다가 캘리포니아 해류로 내려오는 요게 아열대 순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열대 순환 말고도 뭐 있습니까 하면 열대 순환도 있어요. 그 열대 순환이 뭡니까? 북쪽 해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면 밑으로 삐져 내려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적도 반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적도 반류가 대표적인 경사류예요. 서태평양의 수위가 높아서 동태평양 쪽으로 쪼르륵 내려오는 요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대 순환입니다. 위쪽은 아열대 순환. 보통 아열대 순환이 훨씬 더 이제 관심 많이 있죠. 특히 아열대 순환 쿠시아를 지나가는 게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한 바퀴 휙 도는데 뭐 짧게는 한 7개월에서 많게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도 반류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은 열대 순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남반구에도 열대 순환과 아열대 순환이 따로 다 있죠.
북태평양 쪽에 또 추가적으로 아항대 순환이 한 개 더 있는데 아항대 순환은 이때가 시험 역사가 나오는 게 없어요. 뒤에 잘 거면 이래서 써도 돼. 뭘 또 잘 배우고 있냐. 자,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이 엘니뇨 현상은 첫 번째 무역풍이 불어오는데 무역풍이 좀 약해졌어요. 이 무역풍이 어떤 연기로 약화되어 버렸네요. 그렇다면 요 2번 북쪽 도입인 남쪽 도입의 이 흐름 역시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물이 제대로 아닌가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3프라임 동태평양 쪽은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서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안 오다 비가 잘 안 와. 건조, 가뭄, 심지어 산불도 잘 나요. 3프라임. 그럼 동태평양 쪽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신천수 용승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잘 잡히던 부위들이 잘 안 잡혀요. 그 정도 파괴되고요. 뜨거운 물이 여기 그대로 있다 보니까 홍수 피해도 있는 이게 엘니뇨예요. 스페인어로 엘니뇨는 남자아이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쯤 해갖고 부정기적으로 매년 오는 건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뭐 3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부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속으로 어린 예수를 말할 때도 엘니뇨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주로 크리스마스 인근쯤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니뇨가 벌어졌을 때 이 수위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줄어들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위 차이는 감소하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위 차이는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나? 그렇다면 반대로 라니냐라는 이름을 쓰네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강해졌어요. 무역풍이 너무 강화되네요. 북쪽 도해인 남쪽 도해일도 너무 강화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서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를 입겠고요. 동태평양 쪽은 신천수 용수이 너무 강해지면서 냉해 피해를 가져오는 이게 라니아가 되겠습니다. 라니아가 되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위 차이는 훨씬 더 차이가 커지겠죠 하겠다고요. 자, 일단 엘니뇨 라니아 워낙에 이슈로 많이 나온 놈들이고 우리가 천체 들어가기 전에 또 엘니뇨 라니아 한 번 더 소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리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좀 이따가 13번 문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잠이 오냐? 왜 체육공을 샤바에서 하는 거야, 도대체들? 기름기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 지금 이쪽에 미국하고 북미라고 할까? 북아메리카, 이쪽에 남아메리카,
태평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에 적도해서 색깔이 진한 게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색깔 칠한 부분 이쪽에 마이너스가 많네요.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확인했습니까? 동태평양 인근은 수위가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서태평양은 수위가 감소했다는 거죠. 엘니뇨 때니까 라니아 때입니다. 라니아 때면 서태평양 수위가 훨씬 더 올라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엘니뇨 수위입니다. 이해했어요? 서태평양의 수위가 낮았다는 것은 뜨거운 물이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으로 제대로 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엘니뇨 수위예요. 옳은 걸 골라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동태평양 수온은 높죠.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이 얇은 게 아니라 더 두꺼워야 되죠.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있습니다. 예, 강은 건조가 건조이네요. 3번이 괜찮네요. 페루 인근의 용승이 강하다고요? 용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요. 무역풍이 약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걸 분석 못한다 하더라도 4개는 라니아 때 얘기를 해주고 1개는 엘니뇨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해서? 이 그림을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엘니뇨 라니아 때의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기대 찾냐? (2014년) 수능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16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백이 월식을 나타내는데요. 대학생들 중 옳은 것을 골라보소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겠고 달이 지구 그림자를 지나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입자에서 관측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지구 그림자 대비 여기가 본 그림자, 이쪽이 반 그림자가 됩니다. 달의 적경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적경 증가, 지금 내가 어느 손 준비하고 있다고? 왼손 준비해야 돼요. 적경 증가는 이 방향입니다.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맞다겠습니까? 그래서 루나 1, 루나 2, 루나 3, T1, T2, T3 시점에서 달은 여기가 루나 1, 루나 2, 루나 3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지구에서 볼 때 여기서 본다면 달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지나가는 패턴이 이 방향이라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C, B, A 이게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른 적경은 A가 더 큰 게죠. 이날 태양이 남는 곳보다 달이 남는 곳도가 있습니다. 10월 8일 해놨잖아요. 10월 8일이면 이미 태양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올해 추구는 9월 23일에 걸립니다. 이해했어? 뭐 9월 21일, 22, 23 이 정도의 추분이 걸립니다. 10월 8일 해놨잖아요. 그럼 태양은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태양이 마이너스 쪽에 있다면 달은 플러스 쪽으로 가 있겠죠. 그래야
월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날 태양 남중고도는 태양 남중고도보다 달의 남중고도가 더 낮다. 달이 좀 더 높다 해야 되죠. 맞죠? 알겠습니까? 지구 본 그림자에 위치한 B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흔히 매듭문이라고 해서 불그스름하게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빛들 중에서 붉은색이 약간 산란되어서 흰색은 많이 지구의 대기에 산란되다 보니까 사라졌고 붉은색이 달에 가서 달을 좀 불그스름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적경은 C가 작고 A가 더 큰 거 기억 맞고요. 태양의 남중고도보다 달의 남중고도가 더 낮다. 달은 플러스 적기에 있어서 달이 더 높다 해야 되겠고요. 관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불그스름하게 보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월식 봤죠? 뭐 보지 못했다면 사진으로도 좀 봤을 거예요. 개개월식 그릴 때 달이 불그스름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월을 보고 태양의 적경을 아니까 태양의 적 위를 알 수 있겠고, 그러면 그 반대편 달의 적경 이것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질문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19번 문제죠. 북반구, 남북반구 전체 해양의 물 수질을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북반구의 해양, 남반구의 해양,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그렇게 해서 증발 빼기 강수량과 육수 유입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육수의 유입량은 이라고 했네요. 그죠?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적습니까? 했어요. 과거 여러분한테 물 수지에 대해서 대충 적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에서 증발되는 놈을 100으로 삼으면 해양에서 강수로 떨어지는 게 원래 한 89 정도 드는데 숫자 편하게 90 쓸게요. 그러면 대륙에서는요, 강수 떨어지는 게 대략 30 정도 떨어져요. 증발되는 건 대략 20대예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30 내리는데 20 증발되면 10이 계속 남습니까? 하면 바다에서는 증발 100대니까 강수 90밖에 안 떨어지니까 물이 계속 줄어듭니까? 하면 그러진 않아요. 대륙 입자에서는 유출이고 해양 입자에서는 유입되는 육수의 유입량이죠. 하천이라든지 지하수를 통한 해양에서의 유입량이 10만큼 나와요. 그래서 물 수질에서 대륙에서 물의 양이 일정하게, 해양에서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전체 육수의 유입량은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적다. 전체 육수 유입량이라는 게 요거 0.78에 그리고 0.47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0.25 되죠. 1.25 되죠. 되겠습니까? 되나요? 바다에서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을 산수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25 되죠. 되겠나요? 둘이가 뭐하다? 같다 되는 거죠. 같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1.25 전체 해양에서 증발량은 됐습니다. 당연히 1.25보다 훨씬 더 많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우리가 증발 마이너스 감수량이 10이었는데 증발량은 당연히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증발 마이너스 감수량이 1.25라 했습니다. 아, 이건 감수 빼기 증발이군요. 예. 감수 빼기 증발이 마이너스 10이라 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체 증발량은 훨씬 더 크죠? 맞춰지겠습니까? 세 번째, 태평양에서 다른 대양으로 나가는 유출량은 했어요. 태평양은 강수 빼기 증발 이 0.51에 있습니다. 태평양은 강수 빼기 증발이 0.51 그리고 육수 이용량이 0.38 됐습니까? 태평양이 비 내린 거에서 증발 빼고 나니까 이만큼 남는 게 있네요. 확인됐다? 됐어? 강수 태평양에 비 내린 거에서 태평양에서 증발 뺀 거니까 이만큼 태평양에 남는 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육수 이용량이 0.38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태평양 쪽으로 더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이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하면 0.89죠. 확인됐습니까? 태평양에 이만큼 물이 남아 돌아야 됩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 물이 다른 대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고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태평양 물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크다 작다가 아니라 0.89 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우대양이잖아요. 안 나오면 하나가 남극해예요. 그게 나와있잖아. 북극해, 뭐 남극해 하면 되겠죠. 남극해에서 그 증발량 저거랑 지유입은 그냥 영어로 치는 거예요. 둘 다. 뭐 남극해을 이제 대서양 파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나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체 바다 쪽이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태평양 수위가 대서양 수위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태평양에서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어디입니까? 하면 남아메리카 그 칠레 그 뭐지? 뭐 맨 끝에 있는 거하고 남도 그쪽의 해수가 굉장히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거슬러 가다 보면 큰 파도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했어요? 다른 질문 해봅시다. 18번이요. 18번 문제예요. 13,000년 전과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공중비율 20류를 나타낸 전화가 있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의 첫 번째 요인이 있었죠. 기후 변화의 첫 번째 요인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20류의 변화가 있고요. 공기의 20류 변화가 있고요. 두 번, 세차 운동이라서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는 게 하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지구 계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지구가 꼿꼿이 선 상태에서
공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공전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나오겠고 그래서 계절 변화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와 완벽한 원궤도를 따라 돌지는 않아요. 조금 과장되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과장되게 이렇게 타원궤도를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일점과 상대적으로 먼 원일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남반구입니까? 북반구입니까? 당연히 북반구죠. 우리가 뭐 계절 뭐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계절에 관심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반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근일점에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일점에선 자전축의 태양 반대쪽을 향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원일점에서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원점이 더 높은, 그래서 북반구 입장에서는 원일점에서 여름이 걸리고요. 근일점에서 겨울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상태에서 이 신율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율이 만약에 감소하면 이 신율은 기호로 엡실론 이렇게 쓰는데요. 만약에 입실론이 감소하면 다시 말해서 좀 더 원에 가깝게 돌면 이런 뜻이에요. 원에 가깝게 돌면 이런 그림이 돌겠죠. 지금 감소하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증가하면 그거는 꼭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북반구 입장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근점이 조금 더 멀어지고요. 원점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20일 감소하면 북반구 입장에서는 여름이 더 더워져요. 겨울이 더 멀어지죠.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남반구는 어떻습니까? 하면 그와 반대예요. 남반구 메인이 될 수 있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북반구 우리 위주로 관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고 약 26,000년의 주기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세차 운동 주기의 반주기가 지나면 1.3만 년 후가 됩니다 하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되버린다는 뜻입니다.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여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13,000년 후에 북반구 입장은 근일점에서 여름이 걸리고 있으니까 연교차가 훨씬 더 증가하는데요. 남반구로 증가합니까 하면 아니요. 남반구는 또 그와 반대예요. 이해했어? 마지막으로 지구의 계절 변화가 생긴 이유는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자전축이 지구 공전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진날에는 90- 위도에 플러스 23.5도, 동지에서는 90- 위도에 마이너스 23.5도의 남중고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만약에 변화 증가 24.5도로 증가되면 이게 플러스 23.5도 할 게 플러스 24.5도가 되고요. 마이너스 23.5도 할 게 마이너스 24.5도가 됩니다. 이건 남반구, 북반구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되면 남반구, 북반구 상관없이 계절별 연교차가 증가됩니다. 이 두 가지는 남반구, 북반구가 서로 반대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자전축의 기울기는 같은 패턴입니다. 알겠어? 천체 들어가기 전에 지구 기후변화, 지구 환경변화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해봤을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A일 때 했습니다. 20일이 현재보다는 더 크네요. 됐습니까? 20일이 크다는 것은 훨씬 더 찌그러진 부분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원점에서 공조 속도 차이도 현재보다는 더 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3,000년 전 남반구 연교차는 했어요. 13,000년 전이면 13,000년 후나 뭐 전이나 똑같죠? 전이나 후나 똑같죠? 남반구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겠네요. 되겠습니까? 세차 운동을 자전축이 경사 방향 세차 운동을 통해서 남반구 연교차는 작아지게 되겠죠. 북반구 연교차가 더 커졌지만 남반구 연교차가 작아지게 된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26,000년 후 했습니다. 26,000년 후는 20률이 현재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되죠. 이해됐어요?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댔잖아. 되겠어요? 예,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겠네요. 정해 주십시오.